4분 걸렸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김정은 기자 이제 10가지 준비하는데 들어갑니다. 본론. 한 8시까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뭡니까? 오늘의 준비한 거. 그 주제는 네. 만약에 주변에 이제 합당을 반대하거나 특히 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생각해볼 문제들, 쟁점들에 대해서 좀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의견들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싹 다 종합해가지고 왜냐하면은 뭐 누구도 이런 얘기하고 누구도 이런 얘기하고 누군 이런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다 종합하기가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게 10개가 그러다 돼요? 보니까 그걸 그냥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10개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분류를 다 모아서 10개로 나눈 거죠. 잼딸이 누구냐 하면 그 소주제별로. 잼딸 동영상 보내줬듯이 합당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은 이 동영상을 보내주면 된다. 그럼 쇼츠를 그러니까- 10개를 만들면 되겠네. 지금 방금 우리 인턴 PD님께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쇼츠 10개 만들어가니까 이렇게 막 주변을 살피면서. 일단 김정은 때문인데 좀 나눠서 하지 그랬어요. 10개예요, 10개. 딱 하니까. 팩트폴리스님이 축 이전 개혁.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절차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맨 처음 절차와 타이밍인데 처음에 타이밍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건 많이들 아시는 부분인데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네. 코스피 관련해 가지고요. 코스피가 5천을 넘었잖아요. 네. 그 합당 발표한 날. 근데 코스피 5천 발표를 코스피가 5천을 넘은 게 몇 년 만이냐라고 따져봤을 때 코스피가 1983년에 지수가 완성이 됐는데 이 지수는 1980년 지수를 100으로 놓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장중 코스피 5천을 넘었다는 얘기는 46년 만에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2,500포인트가 거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절대적 숫자만 비교해 보면은 내란이 몇 년 만에 일어난 줄 아세요? 내란이 45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코스피는 46년 만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보자면은 뭐 물론 사안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숫자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 5천이 그만큼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 최초인 거 아니에요? 46년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그 최초 여부로 보자면은 그 계엄은 40년 전에 있었던 거고 이거는 사실 최초였던 거고. 그러면 그게 그쵸. 더 큰 뉴스네. 그렇지. 사상 최초. 계엄보다. 내란보다. 근데 물론 뭐 이런 비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다 올린 거냐라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환율 고려 안 하냐, 뭐 특정 섹터에 집중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다 다양하게 가능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이나 의지 자체를 전 0으로 놓고 그걸 아예 무시하는 분석도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런 게 맞다, 누구의 성과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정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기회를 싹 다 그냥 몽땅그리 날려버렸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네, 합당 이슈로. 그 실제로 이게 숫자로 확인이 됐어요. 그 언론사 빅카인드라고 맞아요. 이 언론사에서 어떤 기사를 언론 무슨 기사를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한 키워드 검색이 되는 그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는데 22일 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날 이제 종합일간지와 그냥 방송사 기준이에요. 두 개 관련해 그러니까 기준을 두 개로만 뽑은 겁니다. 그때 합당 관련 보도는 172건이고 코스피 보도량은 239건이에요. 코스피 보도량이 많긴 많아요. 근데 이제 정치 분야로 이제 한정을 했을 때는 코스피는 64건에 불과하고요. 합당은 167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이후 어떤 여파를 미쳤는지까지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일주일간을 살펴본 거예요. 그때 이제 합당 관련 뉴스는 605건이고요. 코스피 관련은 223건이다. 그러니까 코스피 5천 돌파의 의미를 굉장히 민주당에서 굉장히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할 수 있었는데 합당 밥자리 가면 합당밖에 안 물어봅니다. 코스피 아무도 기자들이 코스피 5천 안 물어봅니다. 우리도 그날 그랬잖아. 이게 기본적으로요. 그 코스피 5천 기사는 정치부에서도 쓰고 경제부에서도 쓰는 기사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합당 기사는 정치부에서만 쓰는데도 정치부 기사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압도한 거지. 이거는 진짜로 그리고 오늘 깨졌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그 잔치는 못하고 뭐 깨진 거에 대해서 또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또 붕괴됐다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들. 네, 그거는 진짜로 제가 봤을 때 뭐 해당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도대체 지금 한두 번이냐? 그쵸. 네? 두 번째
자, 코너죠. 두 번째. 잠깐만요. 네. 야옹이 여러분님께서요. 여러분 좋아요 누르고 봅시다라고 달아주셨는데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저희 좀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동이에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까망이느님이 정확하고 시원한 방송 감사합니다. 정확하고 시원한 방송 하세요, 김정현 씨. 휴먼님이 코스피 5천 지금까지 축하해야 되는데 그거 덮어버리고 합당 이슈로 만들어버린 게 여당 당대표라니. 테테토님이 헌정 사상 최초의 연속 부정이든 긍정이든. 나의 소원 잼통 연희부님. 아이고, 조중동은 극우 기레기, 한경호는 문털 기레기, 대한민국일보는 진정 나라를 위한 최고 언론이라 생각합니다. 더 많이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멋지신 찐 기자님 세 분 변치 않고 잼통과 나라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자, 한두 두 번이 번째.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 건 사실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취임 100일 때 이제 특검법 수정을 놓고 한번 분란이 있었고 또 그때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그걸 앞두고 전날 그 다음날 특검법을 두고 뭐 김병규 원내대표랑 당시 정청래 대표랑 한판 붙었죠.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있었고 또 노이즈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에 그 미국 가가지고 의원총회 연설을 할 때 조이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한다고 했고 그걸 정청래 대표가 지지한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에이펙이 끝난 다음에 박서연석 대변인이 그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언급을 하자마자 다음 날 강훈식 비서실장이 당시 대통령실에서 그 소통관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저기 기자들 모여 있는데 내려와가지고 대통령께서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할 정도였으니까 이게 너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대표 되기 전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그 전당대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대통령이 네. 그때도 뭐 첫 순방인가 첫 순방인가 그럴 텐데 그때 뭐 대구가 광주 가가지고 5.18 민주묘역 참배하고 막 이랬거든요. 아, 그쵸. 전대할 때, 전대할 때도 저희가 그걸 미리 예고를 했었어요. 찾아보시면 네. 아시겠지만은 그쵸. 이렇게 하는 거는 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네. 했는데 당대표가 된 다음에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본인은 어쨌든 100일 기자간담회를 안 했죠. 네. 정청래 대표는. 그때 했던 이유가 그 대통령의 시간이고 대통령을 빛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취지였는데. 네, 그러면서 안 했는데. 근데 지금 하는 이런 반복된 굉장히 덜 플러스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지. 늘 김정 기자가 하는 얘기잖아요. 합리적 의심의 영역을 제가 봤을 때 넘어갔어요. 이게 보통 이제 그 법정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이상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무죄잖아요. 합리적 의심 수준에서는 무죄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넘어갔어요. 저도 이렇게 이런 정도로 반복되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김정은 기자가 반복되면 이게 우연이 아니다. 그렇죠. 의도다. 우연이 아닌 거죠. 직장 상사인데 후배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저라면은 특별한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지은 선배가 저한테 했듯이. 내가 뭐 했지? 부뚜방냥이님이 요즘 내 것이 언론 중에서 한국일보 유튜브만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 것 같네요. 한기흥리얼 경희엇도 요즘 너무 이상한데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또 본인이 지키는 뭐 신조가 있잖아요. 당원 주권주의, 당원. 늘 당원을 우선에 두고 당원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합당 발표할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거 진짜 짚어내야 돼요. 네. 그렇죠. 이거는 당원 주권주의가 정청래 대표가 되게 추진하는 자신의 이미지로 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상징성 있는 그 뭐랄까? 그 캐치프라이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작 그 합당을 발표한 날에는 그 합당 발표문에 당원이라는 게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라고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당원 주권주의를 받드는 당대표라면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가 아니라 당원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그게 맞지. 라고 해야지 순서가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합당은 어차피 당원 당규상 그 토론과
투표를 보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정청래 대표는 어차피 이거 전당원 투표를 할 것이고 당원이 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 안 하라고 하면 안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말에 그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하든 안 하든 당원 단계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서 그건 명확한 해명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해명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당원 여러분들을 제끼고 조국혁신당한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당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맞는 거죠. 이 눈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당권파분들은 당원들에게 여쭌 거다, 제안한 거다, 뭐 이런 제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했던 그 얘기 자체가 당원들에게 뜻을 여쭙겠다는 뜻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한 막 거죠. 그런 식으로 막 설명을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4시간 뒤에 그러니까. 페북을 올려서 당원 이 얘기를 뒤늦게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해석은 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해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 당원을 놓친 거죠. 화난 치화님이 정말 화가 나셨나 본데요. 당원 주권주의 X, 당대표 주권주의 동그라미, 조국 혁신당 원 주권주의 동그라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최고위원들도 몰랐어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22일 9시 50분에 발표를 정 대표가 할 때 합당 제안을 할 때 20분 전에 민주당 최고위원들한테 일방적인 통보식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조국 대표를 전날 밤에 만나서 만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내일 이런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문구를 또 줬다는 거예요. 문구까지.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그날 밤에 문구를 놓고 이제 긴급 회의까지 한 거죠. 민주당은 모르는데.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들도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 다음 날 이현주, 황명성, 강두구 최고위원이 그 다음 날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23일 날. 네, 이는 당대표의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민주당 당원 27조를 보면요. 최고위원회의의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법률안을 포함한 당의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 의결권,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권, 당무 전반에 관한 조정 감독권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당은 주요 당무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당무죠. 합당만큼 주요한 당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합당만큼 중요한 거 굳이 따지면 대선 후보 선출? 그치, 그 정도 되겠지. 당대표 선출보다는 내가 봤을 때 합당이 중요하고. 100번 양보하든 1000번 양보하든 합당을 주요 당무 안건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거나 그날 일방 통보가 있었고 최고위원 회의에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청래 당대표 개인 의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당내 누구하고도 공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아니 공유했겠죠 당내에서. 아니 최고위원들을 얘기해요. 최고위원한테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식적인 집단 지도 체제 아니에요? 민주당도? 아니에요. 집단 지도 체제 아니에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면 최고위원들한테 당연히 당무 사항을 사전에 공유를 저희 해야죠. 당 장동욱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다 이렇게 상의하고 그러니까 당무 감사도 투명하게 하고 윤리위도 딱 하고 절차 지켜서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도 딱 재심 신청할 수 있는 절차 시간도 주고. 겉면에 그대로 믿지 말자님이 정청래는 당원 당규 위반이 딴짓글 올리는 것처럼 쉬운가 봐요.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반대한다. 저는 당대표의 결단의 영역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건 맞지. 그거는 제안까지예요. 최고위원회에 그 위원들에게 제안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정치력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의 장이 갖고 있는 것은 최종 결정 권한, 그러니까 최종 도장 찍는 걸 갖고 있는 거지 결정은 내부 구성원이 하는 거죠. 그 절차와 의견 수렴과 토론 과정이 그러니까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냐?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김한길의 당시 뭐였지? 새정치민주연합.
그 전에 새정치연합. 김한길의 민주당이고 그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이라는 당이 합쳐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합당을 해서 만들거든요. 그때 당시에 합당 실무를 진행했던 사람이 노웅래 전 의원이에요. 그 당시 사무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웅래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요. 라떼는 안 그랬다는 게 요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최고위원들도 다 합의를 했고 당내 합의도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합당이 진행됐고 지금이랑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이렇게 진짜 대표들끼리만 알고 대표 그냥 툭 상대당 대표한테 던지는 이거는 진짜 처음 봤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거 했다가 지선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겨울 1년인가 2년 뒤에 저희 총선 앞두고 분당하잖아요. 다시. 그렇죠. 그랬죠. 나의 소원은 잼통연인님이 정청래는 다 팔아 대통령도 팔고 당원 주권도 팔고 진심으로 당신 가슴에 당원이 있긴 합니까? 있나요?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 봅시다. 근데 이게 또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냐? 잠깐만요. 이게 죄송해요. 루시니님이 도영 기자 얼굴 푸사로 하니까 말을 조심하게 되네. 쌍욕 받고 싶은데. 아니 근데 유명해지겠어요 아주. 큰일. 그 얼굴로. 델리민주에 등장하겠네. 어차피 저 사진 전주 잘 몰라요. 빨리 바꿔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번번이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원든 원치 않든 의도했던 아니든 고의든 아니든 대통령을 결국은 자꾸 여의도로 소환해요. 정치 한복판으로. 네. 계속 당무를 얘기하는데 대통령을 거론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그때는 약간 성격은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 있냐 그렇죠. 없냐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잖아. 근데 그 전에 이뤄진 아까 그 일련의 사건들 네. 의도하지 않았던 그 사건들을 보면 대통령한테 일방적으로 부담을 얹는 방식이었지. 지금 사안은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근데 어쨌거나 이거를 제안을 했으니까 언론들의 관심은 당연히 우리 그날도 박성준 의원 나왔을 때 대통령이 당연히 대통령이 이거 허락을 했냐 안 했냐 뭐 공의가 됐냐 안 됐냐 그 얘기로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당대표가 이런 얘기하면요. 저희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뭔가 얘기 있었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뭐 윤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얘기는 있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건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정청래 대표와 그 이른바 정액관으로 불리시는 분들이 그 계속 그런 얘기를 흘리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죠. 그때 의총에서도 당청 조율을 했다. 그리고 기사로도 나왔어요. 정청래 당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간이 큰 사람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건 당무라서 청와대가 조율한 문제는 아니지만 정 대표가 아무리 간이 커도 상식적으로 공유 안 하고 발표할 수 있겠냐 라면서 이제 청와대 교감서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억울한 게요. 제가 1인 1표 그거 사실대로 썼다고 해가지고 민주파출소 입건되고 언중이 제소됐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사실이 아닌 기사들이잖아요. 이거 다 민주파출소 보내고 언중이 제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 흘리는 관계자들, 이런 관계자들 다 징계하고 민주파출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대통령을 당무 개입의 한복판으로 사실도 아닌 내용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 공보국에서 문자 메시지까지 돌렸잖아요. 전혀 대통령과 상의한 일이 없다. 이거 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죠. 저한테 했던 것처럼 하려면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보다 보니까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정청래 대표를 나쁘게 쓰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그 정청래 대표 입장을 얘기해주면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정청래 대표는 합당 제의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전혀 논의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23일 날 공지를 내리긴 했어요. 왜 이런 공지를 내렸겠냐. 청와대에서 당연히 불쾌감을 토로했을 수 있겠다. 많은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요? 어떤 얘기가 들립니까? 저가 들은 거는 그냥 대부분 이제 청와대죠. 청와대가 많이 이제 불쾌하고 격분했다라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근데 또 한편으로 다른 기자들 얘기를 들으면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제 취재 결과는 대통령은 굉장히 불쾌했다. 이게 약간 윤화한 것 같아요, 표현을. 그 윤화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걸 어떻게? 아니 그냥 뭐 많이 불쾌했다. 조금 더 톤 더 세요 사실은. 좀 아무튼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의 이름을 판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전임이 워낙에 많이 썼던 표현이라 가지고 경로. 맞아요. 그 표현 쓸 때 어쨌든 좀 다른 표현, 대체할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 통로로 청와대에서 굉장히 정말 이 불쾌했다는 얘기는 들리고 당청 관계가 사실 안 좋았다가 좀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 일로 다시 갈라졌다. 다시 이 갈등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함에도 이렇게까지 정청래 대표가 말하자면 무리하는데 명분이 있으면 또 밀어붙일만 하잖아요. 그 예, 명분이 맞습니다. 있는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명분은 두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 이 합당의 명분이었는데 요거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실익은 우리 김도영 기자가 지난주에 이어서.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띄워주세요 빨리. 지난 띄워주시면은 총선 득표율로 이제 비교를 저거는 해본 거예요. 사실은 이제 구글에 노트북 LM으로 만든 거예요. 오. 네,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네. 그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비례대표를 받은 것보다 음. 지역구에서 받은 게 아니 비례대표를 받은 게 지역구에서 받은 것보다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저거는 노트북 LM에서 하니까 약간 저렇게 했는데 실제로 제가 저거는 이제 수기로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이게 보면은 서울에서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받은 비례대표 그 수를 합쳤고요.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여기에서 지역구 민주당 후보가 뺀 걸 더한 그러니까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설명하면은 하여튼 비례대표 받은 거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거기에서 그 민주당 지역구 후보자가 그 받은 투표를 뺀 거니까 시너지가 있으려면은 그 이게 비례대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더 많아야 돼요. 플러스가 근데 나와야 되는 보세요. 거죠. 서울 보세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돼야지 시너지 효과가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서울 보세요. 마이너스 25만 표고요. 경기 보세요. 마이너스 21만 표고요. 부산 마이너스 6만 표. 충남 마이너스 4만 표. 웬만한 격전지 사실은 이제 격전지가 별로 없긴 하지만 네. 다 줄어들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민주당을 지역구에서 찍고 내가 민주당 후보를 찍었어. 근데 비례대표는 민주당과 혹은 그 조국혁신당을 찍지 않은 사람들, 다른 당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득표율로 보면요, 서울은 마이너스 3.1%고요, 제주는 마이너스 4.7%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됩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요, 대구 시너지 있고 광주 시너지 있고 경북 시너지 있고 전남 시너지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 허점이 뭐냐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워낙 적어요. 후보가 안 낸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6,000표 늘어난 거고 광주 전남은 상대적으로 비례대표에서 국민의힘이 받은 그 표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합쳤을 때 22대 총선만 갖고 봤을 때는 시너지가 좀 확인되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 또 기레기라 그래요. 그래서 또 준비했어요? 또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비례대표 득표만 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이거 22대 비례대표 여기는 이제 범진보 진영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22대에서 민주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여기에 빠졌네. 조국혁신당까지 넣은 겁니다. 네. 민주연합. 그 다음에 21대는요.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열린민주당. 민생당은 빼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새로운미래도 제가 여기 넣어놨잖아요. 하여튼 이게 되게 조국혁신당과의 시너지가 있다는 쪽으로 우호적으로 해석한 결과인데 보면은 늘긴 늘었어요. 비례대표 득표 자체가 21대랑 비교하면은 22대에서 받은 게 늘었는데 합계는 3.63%포인트가 늘은 거고 서울이 2.62, 3.64, 울산 6.28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온전히 조국혁신당과 때문에 발생한 거냐로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은 지난 총선은 윤석열 심판 선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야권이 더 결집했고 물론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이제 윤석열 심판이라는 지난 선거의 시대 정신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이렇게 보긴 어렵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민주당만으로 선거를 치러도 충분히 이긴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조국혁신당 효과가 미미하다. 네. 비례대표만 갖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자료는 준비를 못 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그럼 지역구에 도움이 됐냐? 그러면 서울만 따져봤거든요. 네. 서울의 21대 총선 때 서울에서 민주당 후보자들이 얻은 득표수가 296만 4,809표입니다. 전체 비율 따지면 52% 정도 되고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자들이 그 받은 득표가 304만 9,272표인데 그때 이제 투표율이 조금 올라가가지고 합치면 53.53%예요. 그러면은 52.2, 53.53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네, 그다음에 이게 좀 보면요, 좀 그 여기 득표수 차이도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 뭐랄까 예전에 정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혹은 뭐 녹색당 뭐 이런 이런 당에서 가져갔던 것들을 조국 당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갔다 정도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네. 범진보당들 네. 합친 것보다 조국혁신당 효과가 조금 더 있다. 네, 조금 더 있다. 근데 그 파이는 민주당을 좀 끌고 간 것 같다. 끌고 간 것 같다. 그래서 그치만 윤석열 심판이라는 시대 정신을 부각한 거는 분명히 확인이 된다. 다만 이번 선거에도 그 시너지가 있을 것이냐? 윤석열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반윤석열 네. 똘똘 뭉쳐서 네. 그 이른바 지민 비조가 됐던 그러니까 거고. 조국 혁신당의 효용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 했다라고 저는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자기들이 얘기했던 어떤 정의당의 빈자리를 자기들이 대체하겠고 민주당보다 뭐 새빙선이 되겠다고 하면 더 진보적인 담론 의제 내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나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정의당 지지했던 그 층이 그럼 조국 혁신당을 지지할 거냐 다르거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란 당이 그 만약에 조국혁신당을 비례해서 찍었던 분들이 그 층이 그럼 이번 지방선거나 재보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찍을 것이냐 민주당을 찍을 것이냐 놓고 보면 민주당 찍을 확률이 더 높다. 이제 이런 결론에도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쳐봐야 이게 선거에서 민주당의 큰 실익은 없는 것 그쵸.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제가 어떤 포인트를 짚을 거냐면은 만약에 기사를 쓴다면은 조국당에 대한 조국혁신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의 불신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특히 조국 대표의 그 이제 입시 비리라든가 유죄로 판결난 사안들이잖아요. 그게 서울 지역 중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네.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중도 보수 클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실용적인 정책들을 내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조국당에서 낼 거거든요. 그리고 로이백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성비당 조국당이랑 비호감이 더 커졌어요. 네. 이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파고들 텐데 네. 왜 이걸 처리 안 하냐. 예를 들면 장경태 의원 있죠. 조국 대표 있죠. 조국 대표는 아니지만 강미정 전 대변인 있죠. 뭐 그런 문제들이 책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조국 대표는 그걸 잘 처리를 했냐. 과연 이제 대표 취임하고 나서도. 네. 그런 어쨌든 그런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당. 그리고 그냥 합당을 안 했을 경우에 이번 선거를 6월 지방선거하고 재보선을 조국혁신당 독자적으로 치렀을 때 어땠을 것이냐를 놓고 보면 왜 굳이 지금 합쳐야 되느냐. 내부의 분란이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부를 왜 예를 들면 확장을 하고 있는데 내부의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는 그냥 전쟁에 비유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안에서의 그 분란을 만들고 있는 격이라기 때문에 결코 도움이 될 거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아요. 정구승 님이요. 정구승 변호사님. 진짜 유익 정리해 주신 거 맹물갑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저기 우리가 지민비조의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로? 지민비조는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 얘기하세요. 제가 봤을 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발견하려면은 비례대표 득표수가 범진보 진영이 지난 총선 대비 조금 더 늘었거든요. 한 3% 정도 범진보 진영이 얻은 득표수의 총 합이.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그거는 어쨌든 반윤 정서의 결집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저 이제 평론가 여러분한테 전화 토론을 해봤는데 그렇게 보고 근데 그 반윤 정서를 부추기는데 띄우는 데 있어가지고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분명히 있다. 다만 그게 지금에 통용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올해 선거에서도 지난번 선거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건 이제 여러 정치 평론가들도 이제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영 기자가 원래 우리 유튜브 하기 전에 기사 쓸 때도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맞아요.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엑셀 이렇게 만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요새 AI가 발달했다 그래갖고 다 넣고 그냥 예전에 진짜 완전 노가다 된 거 쉽게 될 줄 알고 돌렸거든요. 다 달라요. AI 그렇게 못 돼. 어제도 밤까지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거.
업무용으로는 AI를 믿을 수가 없어. 킹찬대님이 따봉도영 따봉 정연아 고마워. 오늘 여의도 브라더스 방송 준비 왜 이렇게 잘해왔던. 이거 캡처해서 의원들한테 돌려도 되겠음. 복복복 칭찬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7번째. 7번째. 네. 저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네, 저 맞아요.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네. 이거는 저도 몰랐어요, 사실. 왜 이거를 기자들이 안 그러니까,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네.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뜯어볼 네. 필요가 있다. 저도 몰랐는데 네.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네, 일단 봅시다. 이거 진짜 조국 궁금해요. 대표가 이미 지선 전이 아니라 그냥 민주당과 합당은 없다고 밝힌 적이 이미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2024년 3월 25일에 조국 대표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일보 인터뷰. 네, 그 기사에 보시면은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궁금하다. 총선 이후 합당 안 하나? 라고 했는데 조국 대표 얘기입니다. 안 한다. 말을 뒤집으면 신뢰가 무너진다. 제가 정치를 결심했을 때 민주당으로 출마 권유도 나왔지만 창당을 했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이 민주진영의 본진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선 민주당 바깥에서 별도의 진지를 만들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했다. 현명한 국민이라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강령을 보고 마음에 드는 쪽을 택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이제 핵심 나옵니다. 네.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다는 거 의미 없다. 모험을 통해 정치 지형을 바꾸고 싶었다. 합당을 한다면 제가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포기해야 한다. 이거는 합당하면 정계 은퇴한다는 얘기예요. 네. 정치하기로 이런 얘기를 포기하는.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아시는 분이 정말 그러게. 아무도 야.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과거의 SNS 발언이나 인터뷰가 계속 현재를 잡는 거야. 본인의 발목. 물론 근데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다를 수가 다를 수 있지만 있죠. 그럼에도 다를 수 그때 있지만 정치적 수사를 잘 썼어야지. 그렇지. 네. 정치에서는 사실 정치인이 절대란 얘기 잘 안 씁니다. 네. 왜냐면 정치는 생물이거든.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과거에. 사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댓글이 조족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을 한다면 제가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점을 안 밝힌 얘기라서 언제나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합당이 뭐 국민의힘 합당도 아니고. 그쵸. 뭐 그- 민주당 얘기했잖아요. 민주당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 합당은 없다. 단호하게 세게를 박는다. 지금의 위기는 합당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시점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내년 지방선거 전 지금이잖아. 그렇죠. 네. 그쵸. 그러니까 올해 유효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부분이 이거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위협이 되는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1% 2%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합당을 해야 될 정도로 위협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미 그 수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서울, 경기, 부산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슬아슬한 지역에선 어떻게든 1대1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으로 안 넘어가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한국일보와의 최근 인터뷰에서도 범민주 진영과 국민의힘 간 1대1 구도를 만들 생각이다. 아슬아슬한 차이로 결과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면 5%라도 가져갈 것이고 이는 범민주 진영의 표를 갉아먹는 것밖에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광역단체장 선거 있죠. 이거는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선거 판세를 망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밝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연대와 합당은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대하겠다는 얘기죠. 이미 그런 의사를 밝혀놓은 상황이고. 네. 근데 합당을 왜 하냐. 이미 그러니까 연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미 사실 누군가가 위협이 돼야지 합당을 해야 되는 건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미 수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너네 그 광역단체장 서울, 부산 이런 거 먹는 거, 격전지 먹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패배시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너한테 협조할게.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합당 안 해도. 굳이 합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광역의원, 뭐 기초의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후보를 낸다고 했는데 아니 광역의원 몇 명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이재명 정부 우리가 지선 다음 날 일면 기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면 다음 날 일면 기사 쓰는데 서울 저 다 이겼어요. 부산까지 이겼어. 근데 광역 의원을 조국혁신당한테 많이 뺏긴 거예요. 그럼 그게 기사입니까? 그 한 3면 하단에 이렇게 아니야 박스에서. 그날 당일에도 안 써. 다음 날 써. 다음 날. 박스에 쓰지. 민주당이 박스 광역의원에서 조국혁신당 선전 이렇게 쓰지. 그냥 우리 일면 기사를 생각해봐요. 일면 서울 누가 먹었냐? 그렇지. 부산 누가 먹었냐?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그건 그렇죠. 맞- 서울, 맞는데. 경기, 부산이죠. 물론 당 실무에 있어서 연대함에 있어서 광역의원이나 이 협상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쉽지 않아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이제 효율성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리멸렬하게 여기 협상을 하고 합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합당으로 퉁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입니다. 휴먼님이 추워지니까 다시 민주당에 들어와서 따숩게 정치하고 싶은 거임. 조국은 진짜 혼자서 뭘 잘하는 게 없다. 캥찬드님이 조국 사주에 망신살 있나봐. 박준님이 이번 지선 후에 조국당 사라질 것 같으니 서둘러서 합당하라고 지령받았겠죠. 겉면을 그대로 믿지 말자님이 김어준과 유시민 보고 있으면 자식이 모자라면 MAB가 미치는 거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제 불과 2년 전, 2024년 3월에 한 얘기면 거의 2년 전이거든요. 불과 2년 네. 전 얘기예요. 말을 뒤집으면 신뢰가 무너진다. 합당 안 한다. 근데 말이 바뀔 수는 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다만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바뀐다면 근데- 설명이 충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거를 받았을 뿐이다. 너네 내부 정리를 해라. 라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당의 그 의총이나 뭐 당무이나 이런 절차를 계속 밟고 있잖아요. 그 밟고 있다는 뜻은 어느 정도 합당 제안에 그 응하고 있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언급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러니까 1,400명인데요.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와 1,500명으로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명 넘으면 좋겠는데. 벌써 다 끝났네 시간. 그리고 네. 조금 더 아까 잠깐 그 얘기랑 다른 얘기인데 네. 민주당이 그간 합당을 할 때 지지율 얘기가 나와서 잠깐 드리면요. 열린민주당이랑 합당할 때 네.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정봉주, 김진애 뭐 맞죠? 기억이 안 나는데. 열린민주당. 예, 예. 그 당이랑 흡수합당을 할 때 했던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3%였습니다. 그때 흡수합당이죠. 예. 지금 조국혁신당 최근 갤럽 기준 2%고요. 2014년에 안철수 새정치연합을 흡수할 때 그 당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민주당보다 높았어요. 민주당이 아마 당대당 15였고요. 통합해서 공동대표 같죠. 맞아요. 신당 창당. 신당 창당, 그러니까 신당 창당. 네, 당대당 통합이 네. 맞죠. 네. 15. 민주당이 15였고 그때 새정치연합이 23인가 18인가 해가지고 민주당보단 높았다. 그런 때는 당대당 통합을 해야 그쵸.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사안은 너무나 지지율이 낮아서 물론 조국 대표가 갤럽 1등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상황이 지금 현역 의원 12명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냥 지지율만 놓고 보면 그냥 과거에 그런 예들 흡수 통합했던 예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또 저희- 조국 전 대표 얘기를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한 40분은 더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금방 하면 돼요. 네. 이것도 이제 조국 대표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베이스가 호남이잖아요. 호남인데 호남에 대해서 그간 조국 혁신당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이 대부분 뭐냐면 네. 이제 호남은 현재 사실상 민주당의 일당 독점 상태다. 고인물은 썩는다. 흐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지역이 호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독점적 정당으로 지위를 누리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혁신당이 뛰어들어서 매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호남의 정치를 보다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불과 한 2달도 안 됐네. 근데 뭐라도 이거는 작년 그렇죠. 12월에. 뭐라도 네. 좀 해보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긴 열심히 했죠.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는 뭐 나는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써야 되는 기사는 우리가 써요. 근데 별로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그렇긴 합니다만. 네. 네. 맨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검찰개혁 얘기만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째 이렇게나
얘기를 한 것들을 호남에 만약에 대한 애정을 엄청 표현을 호남의 하고. 정치 개혁에 대한 의제를 던진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하게 된다면 이 말도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호남의 사실 일당 지배라고 해야 되나요? 일당 독재의 폐해, 그리고 호남 경쟁의 부재, 그리고 호남 선택권 제한, 이 세 가지 핵심 아젠다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설명이 필요해요. 합당을 하게 된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그 조국 대표가 말한 조국 혁신당의 존재 이유예요. 네. 근데 그걸 지금 합당을 하면 그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옛날에 이런 게 있죠.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 대선 나가고 당을 새로 만든 이유, 합치는 이유에 대해서 다 그런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본인은 새정치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 이상 새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저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실천은- 자기 부정 같아요. 뭐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현재 만약에 합당을 한다고 하면 그간 던져놨던 그 포석들에 대해서는 회수를 할 때 정당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민주당이 하자고 했어요. 너네가 문제 해결해서 오세요. 라고만 해선 안 된다. 안 되죠. 그간 던진 것들이 너무 많다. 말을 되담으려면 지금 막 공동대표하자 막 이런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도 국민들한테 설명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름 바꿔라 뭐 이러고 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진 않아 보여요. 맞습니다. 신의 마을님이 겸공보다 이슈 전파사 흥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또 따져봐야 될 명분이 또 있습니다. 과연 이제 합당을 하면 이재명 정부엔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렇죠. 이재명 정부 성공도 내세웠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도 보수, 실용주의 요거를 장착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당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49.4%였거든요. 근데 현재 지지율은 물론 이제 단순 비교할 수 없겠지만 60% 안팎입니다. 그러면은 이 60%는 핵심 지지층의 표만으로 얻을 수 있는 지지율은 아니에요. 이미 핵심 지지층을 벗어나서 중도까지 확장됐다라고 보는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왼쪽에 저는 조국혁신당이 계속 이 민주 진영 유권자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건넸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그렇게 수없이 조국 대표도 얘기를 했어요. 약간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약간 우려도 있었냐면요.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분들은 민주당이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영역을 넓힌다. 우리는 좁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보다 좀 더 진보적인 정당이 지금 민주당의 영역 일부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사라지게 된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그거잖아요. 민주당의 장기 집권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유럽식으로 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그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보수 정당에 가깝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이 우리 사회의 진보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뭐 그거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 그리고 구도가 특히나 그러면은 무너지는 거지. 오히려 저는 사실은 정의당이란 정당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하고 뭐 기대도 많이 했었지만은 그 정의당에 던졌던 그런 어떤 진보 담론 의제들에 대해서 그거 의석수는 뭐 2배 넘잖아요. 2배 넘는데 그거 반만큼도 못하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그 수많은 정치권 담론 중에 진보 의제가 완전히 싹 사라졌어요. 맞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이 어쨌든 중도 진보 위치에서 민주당이 자리를 잡고 그 왼쪽으로 정당들이 다양하게 있고 다양한 의제들 민주당이 추진하거나 내뱉지 못하는 이슈들을 다 제기를 하고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이 중도부터 진보까지 굉장히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그 구도를 다양화시키고 넓히기에 지금 아주 딱 좋은 시기에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제 저지경이니까. 그쵸. 근데 이 상황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좋은 단순히 타이밍이지. 이재명 정부가 재집권하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판이 유지될 경우에는 뭐 10년 그 이상의 그 민주 진영의 잠기 집권 전략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진보 보수로 다시 또 갈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내에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고 계산에 빠른 분들은요 바로 압니다. 제가 계산에 빠른 분들 초선 의원 중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재선 3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 구도가 이어질 경우 자기 자리에는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또 진보 보수 이렇게 갈려버리면은 또 저쪽은 저대로 결집하고 이쪽대로 결집을 해야 되니까 다양한 정치적인 의제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갤럽 여조에서 중도층이 반대가 더 높았잖아요. 중도층 반대가 40이고 찬성이 28이었잖아요. 그것도 그런 영향을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합당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중도층은 정반대였다. 그렇죠. 나의 소원한 잼통 연인분님이 민주당에 양보 좀 합시다. 정청래를 조국당으로 보내주십시다. 난나님이 정현님, 지은님, 도영님 나타나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자이스님이 민생에 혼자 힘쓰시는 대통령이 너무 불쌍해요. 제발 멍텅내 뭐 하나 터져서 날아가면 좋겠어요. 겉면을 그대로 믿지 말자님이 고장난 브레이크로 달리는 정청래와 털문들의 끝은 낭떠러지 앞당 반대, 문어게임 반대, 의회 내각제 반대, 오직 참성은 이잼 연인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무슨 정청래 대표 연임용이다. 무슨 저 조국 대표 당권용 대권용이다 이런 얘기는 싹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검증되거나 뭐 지금 와서 음모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다 싹 다 뺐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런 논쟁이 있다. 찬반 의견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이제 과거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그 현재 나오는 이제 비판 근거가 있는 비판론을 이제 모아놓은 거죠. 그 음모론은 제외하고. 네. 킹찬드님이요. 도영 기자 국힘의원한테 뭐 들은 거 없어. 정청래 캐비넷 좀 열어봐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 안 드렸었나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대표 되기 바란다고. 계속 서로의 당 대표를 응원하는 그런 사이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가? 마지막 부분 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네. 마지막 부분은 지민비조 얘기를 아까 그 한 얘기 있잖아요. 근데 지민비조 관련해서 당시 총선의 구독자들분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지민비조 하겠다는 분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갈등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싫어해요? 잼딸 분들이 많이 싫었죠. 네네. 민주당에도 비례 정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민비조를 노골적으로 부는 분들이 많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특이한 구도긴 한데 네. 다른 당이잖아요. 어쨌거나. 어쨌든 근데 대선 때 그만큼 협력하겠다 이런 거였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총선이 끝나고 평가할 때 이 지민비조의 효용성에 대해서 고평가했던 분들이 많아요. 네. 민주 진영의 전체 파일을 넓혔다. 아까 그 해석을 제가 물어본 게 이것과 약간 맞물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3%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넓어진 거죠. 그랬는데 이제 와서 한 당이 된다고 하면 지민 비민이 되는 거잖아요. 지민 비민. 그럼 그때 당시 그 조국혁신당의 역할론을 강조했던 분들. 근데 묘하게도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그 당시 지민비조에 무호적이었던 분들이 합당에 찬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 찬성하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민 비조 하면서까지 존재해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당이었던 건데 네. 조국혁신당이 그러면 창당한 지 얼마나 되는 거? 총선이 2024년이었죠. 2년 정도. 2년이 안 돼서 네. 이렇게 될 당이었나. 그 결과적으로 지민 비조의 가장 큰 피해는 정의당에 본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죠. 없지 않아 있죠.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네, 보고 그럼 네, 제가 맞아요. 비교를 해봤잖아요. 범진보 진영의 파일을 실제로 늦췄나 그거 한 3%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3%가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냐 지민 비조의 역할이냐라고 물었을 때 두 개가 맞물리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막 되게 뭐 극적으로 늘어나고 뭐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선명한 진보 정당을 얘기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뭔가 그 역사적 책무랑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민주당을 합당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그러면은 진보 정당 명맥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가서 그걸 이어갈 건가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은 지금 이제 주류 교체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이제 그 뭐랄까 터져 나온 거예요. 이제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의 그게 그러면은 그걸 이제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 중도보수 나아가려는 사람들. 근데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그 86 운동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당의 정체성을 바뀌는 거에 대한 되게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이인영 의원이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 얘기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뭐 그건 제가 봤을 때 노선 투쟁이니까 가능해요. 그런 얘기들 나올 수 있고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일거에 뒤집어 버리겠다? 저는 그러면은 중도보수 확장 전략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10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민 비조가 진영 전체 파일을 키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만약에 합당을 찬성한다면 그거는 진영 전체 파일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줄이는 데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만약에 찬성을 한다면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맞아요. 어쨌든 그리고 민주당하고 지금의 조국 혁신당은 벌써부터 이제 예를 들면 토지공개념 문제로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 이제 비판 얘기하고 해명, 그러니까 명확히 이렇게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합당할 것이냐 이 얘기 바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합당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화학적인 결합도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내세웠던 기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민주당으로 들어오면 사실 그건 민주당의 가치에 흡수되지 거기서 뭔가를 해보기는 쉽지 않다고요. 예를 들면 무슨 사회권 선진국 조국 혁신당이 늘 했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것도 조국 혁신당이 그 이슈 갖고 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민주당에 들어와서 그 얘기 할 수 있겠냐. 아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얘기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성범죄에 대해서 대처도 제대로 못한 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네. GDKCOGNTDCA 님이요. 5시간 잘 보셨다. 시청자 수 10조국이네. 이게 뭔 말이죠? 모르겠네. 10배라는 건가? 10배라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응원이 우리 하신 저기 거죠? 전날 한준호 전 최고가 어제 밤에 긴급 네. 라방을 했거든요. 그래요? 제가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안 잘생겼잖아. 동접이 몇 명이었는데요? 6천 정도 했는데요. 그래요? 거기에 자괴감을 갑자기 느낀 건 했는데? 아니고요. 밤에 갑자기 했는데? 그 한준호 최고가 무슨 등산 조끼 같은 걸 입고 나왔어요. 왜요? 그거 더 얘기하지 마. 왜요? K2 등산 조끼 같은 거 정말 그냥 그러니까 편하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방송 준비할 때 제가 그걸 입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역시 폐완얼인가? 라는 생각을 들면서. 폐완얼 무조건이지. 네. 어쨌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진영 전체의 파일을 키웠다? 아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숫자를 보니까 숫자가 얘기해요. 네. 진영 전체의 파일을 되게 극적으로 넓혔다라고 할 정도의 효과는 없었어요. 보통은 나도 K2 조끼라도 입고 와야 되나 봐. 괜찮아 정연이 이택조 아저씨처럼. 있잖아. 갑자기 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입으면 뭐하냐? 이뻐요. 이 덥다, 착장 더워. 보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니까. 빨리 한준호 의원 나올 때는 좀 저는 안 물어봐. 나옵니다. 네.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저는 안 나옵니다. 네. 곧 나와야 되는데. 자신감을 가져요. 여러분은 기자예요. 기자. 얼굴로 기자할 거예요? 얼굴로 기자해야죠. 뭐로 기자합니까? 자, 저 이제 다 끝났고요. 정리하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되니까 동태 지금 이런 모드로 얘기하는 가야겠네. 거지. 동태 모드로 가야 자, 몇 분 주실 거예요? 빨리 저녁 먹어야 끝냅시다. 되니까요. 저기 7시 반까지 11분 안에 합시다. 끝내시죠. 갈라고? 지금 한동훈 이거 보여드려야 돼 지금. 그럼 이거 사고 시선 제가 처음 강탈하려고 지금 읽어봤어요. 벗은